만나면 좋은 친구 MBC. 사실 부산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실 정착은 하고 싶지만 이제 뭐 방송업계 일도 너무 한정적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정된 직장을 거기서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국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 그게 머물면서 주택도 낙후되고 버려지는 공가도 많아지고. 부산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적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부산 소멸위기 심층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사라진 부산 청년 10만 명 어디로 조재영 기자와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리즈 첫 번째 얘기할 때에 부산의 인구 절벽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30년 뒤가 되면 부산 인구 4분의 1가량이 사라진다. 이런 전망을 했었잖아요. 네,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고 반대로 고령 인구는 늘면서 처음엔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는 듯했지만 어느 순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압도한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이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산의 인구 절벽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자연적 감소보다 인구 유출, 특히 청년층이 부산을 떠나는 사회적 감소가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고층 빌딩의 수많은 사무실, 서울 강남 지역의 모습입니다. 퇴근 시간, 각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긴 행렬을 이룹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비교적 젊은이들입니다. 도시철도를 향하는 이런 퇴근길 모습은 서울 강남의 아주 평범한 풍경입니다. 한때 부산의 중심지였던 동구의 한 도시철도 입구입니다. 오가는 사람 대부분은 나이든 노인들뿐. 부산 도시철도의 경로 무임승차 비율은 서울의 2배인 31.5%로 승객 3명 중 1명이 65살 이상 노인들입니다. 지난 10년 수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부산의 인구는 계속 줄었습니다. 2018년부터 부산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자연 감소, 즉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됐지만 사회적 감소는 그 이전부터 본격화됐습니다.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사회적 감소는 지난 10년간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자연 감소 인구가 12,000명이었다면 사회적 감소는 17배인 20만 6천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탈부산에 나선 20만 6천 명 중 15살부터 34살 사이 청년층이 거의 절반인 48%를 차지했고 이 중 81%는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로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빠지는 거죠. 젊은 층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현재 고령층만 남는 구조가 지금 심각한데 특히 부산이 더 출산율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이주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죠. 부산이 고향인 20대 소윤 씨와 세린 씨가 퇴근길에 잠시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국 서울로 올라온 경우입니다.
2년째 타향살이. 소윤 씨가 서울로 온 건 결국 일자리 때문입니다. 사실 부산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실 정착은 하고 싶지만 이제 뭐 방송업계 일도 너무 한정적이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안정된 직장을 거기서 찾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제 서울에는 오히려 그래도 되게 많은 방면으로도 영상업계도 많고. 세린 씨는 아예 대학 때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당초엔 공부를 끝내고 고향으로 내려가 살고 싶은 생각이 컸지만 현실은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는 것. 고향행을 주저한 이유입니다. 일단은 대학이 서울에 대한 인식이 높으니까 서울에 시험을 쳤고 그래서 합격을 해서 서울로 다니다가 저는 내려가고 싶었는데 뭐 일자리를 찾아보면은 진짜 막 몇 개 안 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잘 없는 거예요. 매일이 전쟁 같은 서울 일상이지만 이들에겐 아직까진 여기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막 모이를 먼저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난 그 얘기를 부산에 있을 때는 진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울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치열하고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청년의 수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했고 특히 20대 사회 초년병들의 수도권 인구 유입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유입된 20, 30대 젊은 층의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로 유입된 20살에서 29살 사이 청년 가운데 부산 출신이 단연 가장 많았고 30살에서 39살 사이 역시 부산 출신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이한 건 부산 여성들의 서울 이동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수도권 지향성이 많은 걸로 봐서 그리고 그 시기가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좀 빨라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어떤 이런 경제적인 것도 많아진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여성의 일자리도 수도권에 많이 좋은 일자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영향. 결국 부산 인구 소멸의 핵심 이유는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젊은 층의 탈부산 때문이고 데드크로스의 직접적인 이유도 여기서 시작된 셈입니다. 결국 일자리죠, 일자리. 부산이 1990년대 전까지 전국을 이끌었던 조선산업이라든지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90년 이후에 이제 첨단 산업으로 급격히 나라가 이렇게 변경될 때 부산이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젊은 층은 빠져나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계속 그게 머물면서 주택도 낙후되고 버려지는 공가도 많아지고. 부산 소멸 시작이 청년층 유출 때문이고 결국 일자리 때문이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 아닌가요? 네, 앞서 만나본 부산 출신 청년들 모두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고는 싶지만 선뜻 그러지 못하는 건 부산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고요. 제2의 도시 부산이라고 하면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국 진단과 해법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부산 최대 기업입니다. 하지만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면 120위, 100대 기업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에 든 부산 기업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7개 기업. 2008년 55개에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을 따져봐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
2020년 5%에 불과했고 전국 시도별 순위도 1990년 4위에서 2020년 6위까지 밀렸습니다. 2000년 무렵 경북에 앞자리를 내주더니 2010년부턴 준수도권으로 불리는 충남에까지 뒤처집니다. 충청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 신성장 산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회복을 빠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조선기자재나 자동차 부품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저부가 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회복 모멘텀이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부산시는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산업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이 제조업체들조차 부산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YK스틸입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부산 14위. 전국 1000대 기업에 든 27개 부산 기업 중 한 곳입니다. 1958년 극동 철강으로 출발한 YK스틸은 60년 넘게 부산 철강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해온 향토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부산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본사와 공장을 모두 충남 당진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의 민원 때문입니다. 직원 350명과 400개가 넘는 협력업체 중 상당수도 YK스틸과 함께 부산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냥 기존 노후화된 설비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워낙 민원이 심했고 그 주변에 들어서면서 더 이상 그 공장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디로든지 이전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중에 이제 당진의 성문단지 쪽이 루트가 적합한 곳이 있다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 센텀에 본사가 있는 현대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부산엔 전체 직원의 10%인 50명만 남고 핵심 연구 인력 350여 명을 올해 경기도 성남 판교로 보냈습니다. 사실상 본사 역할을 경기도 성남으로 옮긴 셈인데 이 회사 역시 지난해 매출액 기준 부산 16위로 전국 1000대 기업에 든 기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산하에 있는 연구 인원들을 모아서 전문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일단 만드는 거라 보니 글로벌 서비스만 이렇게 부산에 안겨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직결시켜서 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산으로 들어온 기업과 빠져나간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들어온 기업보다 부산을 떠난 기업이 더 많았는데 문제는 그 수보다 떠나간 기업의 성격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산업들이 제조업이라든가 그 지식 서비스라든가 이런 산업인데 그런 산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IT 계열 산업이라든가 제조업 등이 빠져나간 반면에 그 부산에 들어온 산업들은 이른바 이제 그 생활 기반형 서비스, 비지식 서비스 같은 게 많이 들어온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인천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대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본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들어오면 국내 빅3 바이오 기업이 모두 인천 송도에 털을 잡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력 공급과 공항과의 근접성입니다. 이게 바이오 시밀러 제약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공을 통해서 수출이나 수입을 할 경우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항 근처에 입지하기를 되게 입지적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 산업도 그렇고. 최근 실시된 전국 각 지역 혁신 성장 역량 평가를 보면 부산은 하위권, 인천은 서울, 경기와 함께 최상위권으로 분류됐습니다. 인천은 지역 내 총생산 규모로 보면 아직까진 부산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순위가 뒤바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은 지식 기반 서비스, 충청권은 지식 기반 제조업이 강세를 보입니다. 결국 좋은 고부가 가치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비해서 부산은 고부가 가치의 산업이 적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전국 2위 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할 만큼 부산의 경제 역량이 떨어지는 건 자본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함께 부산 스스로도 산업 고도화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뼈아픈 지적도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제조업 중심의 산업들이 그 첨단화나 재구조화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쇠퇴가 되고 있는 거고, 수도권은 첨단 산업에 할 수 있는 인재들도 있고 역량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성장을 점프업 더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반 요때 갑자기 확 격차가 더 커졌다고. 부산 경제 경쟁력 약화, 정말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네, 부산시도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부산의 혁신 산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정부 차원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런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처럼 인력, 자본이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게 강화가 되면은 지역의 산업 역량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란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입니다.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려 있는데 본점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할 경우 국익은 오히려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와 반대로 부산시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거는 기대는 절대적입니다. 최대 그 기업이 오는 겁니다. 1위 기업이 될 거예요, 만약에 오게 되면. 그 표면적으로는 그것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기본 명분들이, 대의 명분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 이제 산업은행이 오게 되면은 그 투자사나 금융기업들 같이 동반 이전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산업은행 이전은 앞선 금융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는 그 파급 효과가 차원부터 다를 거란 전망입니다. 지역 기업에 대한 수십조 원의 지원과 대규모 취업 유발 효과, 관련 기업의 동반 이전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그런 혁신 성장 금융을 위해서 그 밑단에, 아랫단에 투자 운용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자금을 받아서 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을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업체들이 부산에 오고 인재들이 온다면 그것이 혁신 성장 금융 중심지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은 일단 조직 개편을 통해 동남권 영업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부산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부산 이전에 대해 결사 반대 입장이고 여야 정치권 입장이 달라 본점 이전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온전한 산업은행 이전 여부를 판가름할 거란 전망입니다. 지난달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방시대란 슬로건 아래 정부의 지역발전 의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시도별로 전시장을 꾸려 지역 홍보 활동을 벌이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토론회도 개최됐습니다.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개최 또한 2004년부터 시행해오던 균형발전 박람회와 2013년부터 시행해오던 자치분권 박람회를 통합해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는
지방시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징적 행사로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로건과 달리 아직까지 현 정부는 이렇다 할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지만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지방시대위원회로의 통합이 오히려 인력과 기능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오히려 수도권 공장 입지 규제가 풀리고 반도체 산업 활성화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학과 증원의 길을 터주면서 지역 대학의 소멸을 더욱 부추긴다는 비난 속에 정부가 말하는 지방시대란 말의 진정성을 지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큰 도시라서 거기에 대한 옛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청년 인구가 가지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또 부산만의 플랜이 아니라 부산과 부울경 그리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의 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네, 아직 정부 초기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죠. 네, 그동안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대부분 시혜적 입장에서 추진된 게 사실이었죠.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준다. 그런 차원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지역 소멸은 이제 단순히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란 걸 명확히 하고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네, 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전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라지는 다이내믹 부산. 어떤 새로운 슬로건이 준비되고 있는지 영상 보시죠. 20년 만에 부산시가 새로운 도시 브랜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3,200여 건이 접수된 슬로건 공모에서는 최종 3건이 발탁됐습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다리를 의미하는 월드 브릿지 부산이 최우수작에 당선됐고 타임포 부산, 커넥트 퓨처 부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시는 2030 엑스포 유치에 맞춰 국제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새롭게 선보일 최적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디자인 작업, 대기업 브랜딩을 해온 전문가 11명이 슬로건 개발과 상징 로고 제작을 맡게 됩니다. 공모전을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희망과 전문가들의 시각을 담아 최종 후보작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다이내믹 부산에서 또 다른 도약을 위한 그런 어떤 부산의 에너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모아서 갈 수 있는 그 파워풀한 한 단어가 무엇일 것인가. 부산을 대표할 브랜드는 2030 엑스포 현지 실사를 앞둔 내년 3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도시 브랜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세계인이 아는 게 I love 뉴욕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왜 다이나믹 부산에서 갑자기 바꾸게 됐습니까? 과거에 이제 부산은 항구 도시로서 아주 부지런하고 아주 성실히 일하는 그런 도시의 형태를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산업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따라서 새로운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박형준 시장께서 이런 결단을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부산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상징도 만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이내믹 부산 같은 경우는 2003년 슬로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브랜드는 이제 마케팅의 수단이다 보니까 도시 브랜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다라는 것, 매력과 비전 그리고 정체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리고 투자나 소득 관련해서도 브랜드가 굉장히 잘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200건이 들어왔고요. 그중에 이제 3건이 최우수 우수로 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잘 진행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수의 시민분들께서 참여하시는 만큼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부산의 비전을 담아보겠다라는 의견들과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어우러져서 선정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전문가 총 11분이 구성이 되면서 네.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하였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왜 지금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의 삶과 부산의 정체성이 변화를 해야 하는데 네. 지금은 애써 포장지만 좀 바꾸려고 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억에서 수백억까지도 들 수 있는 도시 브랜드 작업이고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2030 월드 엑스포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슬로건을 출범을 하더라도 늦지 않은 시기인데 왜 지금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뉴스 앤 이슈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에서 다수가 부산이 1위를 하고 있는 점인데 이 부분부터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담론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담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서 의원님이 던져주셨던 질문, 왜 지금인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담론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리면 어떤 텍스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텍스트가 여론을 만들게 되고요. 그 여론들이 이제 사회 현상들을 막 거치면서 거대 여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론들이 결국에는 사회를 이끄는 어떠한 담론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론이라는 것은요, 한 번씩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부산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또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큰 이벤트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어떤 텍스트의 교체라는 겁니다. 이 브랜드를 바꿈으로써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그 바람을 통해서 새로운 기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월드 엑스포 심사를 앞둔 우리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슬로건을 교체하는 적기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3개가 최종적으로 뽑혔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평가를 하신다면. 네, 뭐 1위를 수상한 월드브릿지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관문이나 허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사실 이게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그냥 세계의 다리 부산 정도로 되기 때문에 해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새로움이나 기회, 혁신에 대한 부분은 조금 누락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직관적일 필요가 있어서 다수의 모니터링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저도 서지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영어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월드 엑스포나 또 국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자국민들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도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가치, 철학, 역사적 배경, 미래까지도 녹여 들을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영어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저는 특히나 우리 연령대가 높은 국민들이 우리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에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는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 도움 못 받고는 집을 못 사니까 전세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택 때문에 부채를 많이 진 경우니까 주거 사다리 좀 제대로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신혼부부 중에서 대출을 하는 사람이 많고 대출액도 많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대출 증가는 내 집 마련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 보증금 대출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신혼부부들 중에서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40%이고 이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연평균 소득 대비 7배 정도 수준으로 높은 대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고민하면서 거주할 권리를 위해서 신혼부부에게 안정된 보금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이죠. 저는 이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을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지난 5년간 있었던 부동산 대폭등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52% 상승했고요. 심각한 지역은 2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이제 마련하는 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대출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혼부부들 누구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사회를 우리가 붕괴했다. 그래서 정말 대출에 우리 빚더미에 앉아서 신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다. 신혼부부에 관련된 통계를 보니까 신혼부부의 등장도 6.6%가 줄었고요. 전국적으로도 신혼부부의 비율이 5.7%밖에 되질 않더라고요. 뭔가 좀 부산시가 이분들의 어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금전적인 뭐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0세대 정도 이렇게 소득 분위를 선정해가지고요. 대출의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소득 분위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400세대라는 아주 한정적인 이런 세대수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대중적인 이런 신혼부부들은 모두 지원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외를 좀 제가 살펴봤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혼부부들에 한해서 그리고 또 민엔시에 한해서 이제 월세나 전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전세나 월세 값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게 이런 정책들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강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비혼이나 저출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문제이지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제 정책도 변화를 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자 지원이 아니라 실제 대출에 대한 지원, 즉 구입에 대한 대출 지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만 경제적 안정성과 그리고 가사 분담, 그 육아 등 좀 총체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신혼부부나 저출산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행정도 즉각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고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신혼부부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이런 그 갭이 커진 부분에 대하여서 즉각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즉각적인 행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저희가 많은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결혼정보업체에서 제시한 데이터들을 보면 압도적으로 과반이 넘는 이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1등으로 주거 문제를 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미 결혼을 기피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파트 가격이라고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아파트 값을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범주 내에서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면 자연스럽게 신혼부부들이 조금씩 증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유연한 정책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청약이라든지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서도 4인 가족 기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2인 가구로도 이제 좀 확대를 시켜준다면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청년 시대 때부터 주거에 대한 비용이 계속 소비가 되고 있는 이 시스템부터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네, 국토부가 불경 1시간 생활권 정책을 추진합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부산, 울산, 경남 세 곳의 시도지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 지원단을 만들고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부울경을 잇는 철도와 도로를 확충합니다. 오는 2024년 최대 시속 260km의 준고속열차 KTX 이음이 투입되는 중앙선을 부산 부전역까지 연장합니다. 내년에는 부산, 양산, 울산을 광역철도로 잇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동남권 순환광역철도의 사전 타당성 조사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근 부산시가 제안한 가덕도 신공항의 부유식 공법에 대해서도 입을 뗐습니다.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 엑스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제대로 해야 된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 이 두 개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초광역 동반 성장으로 화답하고 나서면서 추진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 1시간 생활권이라는 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시간 안에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교육, 의료, 복지, 쇼핑, 취미생활까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사는 곳에서 1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주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선별적으로 돼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 시간의 단축이죠. 하지만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도심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농어촌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경남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도망을 완벽하게 구사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제 남부 내륙 철도나 또 양산과 울산을 잇는 또 광역철도 등을 이제 개설해서 1시간권 안에 다 이동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계획이고요. 두 번째 핵심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기존의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지역이 경남권에는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그린벨트 개발에 대한 이런 검토는 기존에 침체되어 있었던 지역의 신도시라든지 여러 기반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상권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국토부의 발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본 사업이 참 납득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BUTX, 그러니까 네네. 오시리아에서 가덕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그 철도 계획에서 확장된 노선이고 그리고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경남도와 울산은 부울경 특별연합규약 폐기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법적 효력까지 지워가면서 메가시티를 부정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사실은 메가시티가 가지고 있는 1시간 생활권이라든지 산업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메가시티의 비전과 취지는 취하면서 굳이 법적 효력은 지우고 또 보장되어 있던 예산은 지워가면서 이렇게 사업을 마치 부울경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 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네, 저는 대체 국민들을 더 신속하고 빠르게 보내겠다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더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해드리는 계획, 얼마나 좋은 계획인데 왜 이것을 또 메가시티와 또 이렇게 엮어서 해석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품고 싶고요. 메가시티에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부울경 초광역 도시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부분이었고요. 2,080억 규모로 수소 광역버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5조 안에 광역철도 그리고 대중교통 통합요금제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광역철도를 개설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찬성합니다. 그게 메가시티 안에 있었던 비전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가시티... 즉 2023년 1월에 출범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사업들이었는데 왜 굳이 이것을 법적인 효력을 지워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메가시티라는 하는지. 것은 이미 규약안이 폐지가 되어가고 있고 저 또한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메가시티는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정치인들은 실속을 챙겨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좌초될 위기에 있는 메가시티를 조금 등지더라도 우리가 시민들을 조금 더 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광역철도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메가시티라는 사업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안으로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를 저희가 10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그 부울경을 1시간 교통권으로 묶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국은 길게 볼 적에 메가시티의 목표로 가는 거다라고 하는 시각과 아니다. 그걸 뭐 좀 포장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국토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뭐 좀 어떻게 좀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사실 메가시티가 그냥 진행만 됐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마치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시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가 의문이고요. 결국은 메가시티 폐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한 부분인데 결국 중앙정부 집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중앙 그리고 자치 분권의 관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출범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 부분에 앞장서야 되는 자치단체장들께서 규약은 폐기하고 중앙에서 이끄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왜 굳이 하나의 부울경 초강력 자치단체를 부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의문을 던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가시티가 자초될 위기에 있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가시티가 자초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다는 마음도 가진다는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메가시티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정치인들은 이제 끝난 사업은 이제 끝난 대로 두고요. 그것 이외에 우리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는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의 발표를 저희 부산 정치인들이 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더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토부가 발표한 이 많은 안건들 중에 단 한 건이라도 망가지는 사업 없이 모두 완수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시민들만 보고 이렇게 좀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뉴스앤 이슈 열띤 토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ry to keep an open mind, but I just can't sleep on this tonight.